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사에서 지난 5년 동안 한반도 평화와 희망을 키웠다고 자평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잠시 뒤 자정 합참 보고를 시작으로 용산 대통령실 지하 벙커에서 직무를 시작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내일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국회에서는 최종 점검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총리와 장관직 절반 이상이 공석인 반쪽 내각으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자녀 스펙 관련 의혹과 검수완박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청문회는 자정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설명서 서반장 김반장에서는 이재명 전 지사가 민주당 텃밭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위기를 강조한 이유와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쓴 것으로 알려진 취임사 내용 취재했습니다. 코스피가 2610선까지 하락하며 1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환율은 또 올라 127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청와대가 내일부터 시민에 공개돼 인근 상인은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순회하는 시내버스도 신설됐습니다. 무분별한 가지치기로 흉물스럽게 변한 가로수 관리를 위해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심장부이자 수많은 얘기의 무대였던 청와대 시대가 74년 만에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6시 5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청와대를 걸어서 나왔고 이제 내일부터는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퇴근길에는 많은 지지자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오늘 밤 시내 모처에서 묵은 뒤 내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그 뒤 사저가 마련된 양산으로 내려갑니다. 오늘 뉴스9은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퇴근길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후 6시 문 대통령 내외가 본관 앞으로 나오자 청와대 직원 700여 명이 정문까지 도열한 채 마지막 퇴근길을 배웅합니다. 대통령님! 여사님! 사랑합니다! 문 대통령은 정문을 나와 청와대 앞 분수대까지 200m가량을 걸으며 시민들에게 다가가 일일이 악수했습니다. 문재인! 문재인! 거리를 가득 메운 청와대 추산 2만여 명의 지지자들은 파란색 풍선과 현수막을 흔들며 문 대통령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출마할까요? 앞서 오늘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낭독한 퇴임사에선 한반도 평화의 희망을 키웠다고 했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에 대한 희망을 키웠습니다. 코로나 방역 모범 국가를 만들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세계에서 앞서가는 방역 모범 국가였습니다. 촛불 열망에 얼마나 부응했는지는 숙연한 마음이 든다고 했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통합과 계승을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 코드 인사로 불공정과 절망, 박탈감만 안겨줬다며 5년 동안의 국민 분열은 역대 최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울 시내 모처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내일 윤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한 뒤 경남 양산의 사저로 향합니다. 퇴임 이후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재평가 논란으로 회오리 속에 빨려들 거란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오늘 밤 자정까지고 그 이후부터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의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집무실도 이제는 청와대가 아닌 용산 국방부 청사 안에 마련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밤 자정 국방부 지하 벙커에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는 것으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대통령 맞을 준비가 한창인 용산 국방부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홍현주 기자. 네,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자, 홍 기자 뒤로 불을 밝히고 있는 건물에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이 마련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국방부 청사 건물에 이제는 국방부 마크가 아닌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휘장이 걸렸습니다. 현관 색상도 어두운 계열에서 흰색으로 바뀌었고요. 건물 외벽에는 대통령 취임식 슬로건이 적힌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새로운 주인을 맡기 하루 전인 오늘도 이곳에선 책상 등 집기를 옮기는 막바지 작업이 분주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5층 대통령 집무실에서 외빈을 접견하고 1층 기자실도 문을 엽니다. 이곳 건물 주변에는 1.5m 높이 철제 펜스가 새롭게 설치됐고 대통령의 출퇴근길 주 통로가 될 용산 미군기지 13번 게이트 주변도 도로 정비를 마쳤습니다. 자, 대통령 집무실이 바뀌는 것도 사실 대단히 역사적인 순간이 될 텐데 윤석열 당선인은 잠시 뒤면 이제 도착을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윤 당선인은 3시간 뒤인 자정에 이곳 건물 지하에 마련된 벙커에서 합동참모본부에 전화 보고를 맡는 것으로 이 대통령 집무를 시작합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각각 자택에서 합참 보고를 받았는데요. 윤 당선인의 경우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만큼 새로운 대통령실에서 군 통수관저로서의 지휘권을 행사하며 용산시대 개막을 알립니다. 윤 당선인은 내일 국회 취임식을 마친 뒤 용산으로 이동해 노인과 어린이 등을 만난 뒤 이곳 집무실 5층에서 미국과 일본, 아랍에미리트, 중국 순으로 외빈을 접견합니다. 용산에서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국회에서는 대통령 취임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지난 문재인 대통령 때는 당선 바로 다음 날 청와대로 들어가는 바람에 아주 간단하게 취임식을 치르는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9년 만에 제대로 된 취임식이 준비 중입니다.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한송원 기자, 밤 9시가 넘었는데 지금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것 같은데 취임식 막바지 준비가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네, 주말 동안 비가 내려 임시로 무대 보호 비닐을 덮어놨는데 지금 이 저녁부터 이를 제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늦은 시각이지만 행사 관계자들은 음향, 조명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경호와 차량 통제 계획을 살피고 있습니다. 내일 취임식 시각에 맞춰 오늘 10시부터 2시간 동안 최종 리허설이 진행됐는데요. 사전 공연과 같은 리허설을 보러 온 국회 직원들과 일반 시민들로 북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잠시 뒤인 10시부터는 국회 경내도 일부 시설 사용이 제한되고 또 내일 새벽 1시부터 낮 1시까지는 주변 도로도 통제될 예정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 밤 자정에는 보신각 타종 행사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33번 종소리로 하루의 시작을 알렸던 전통에 따라 20명 국민대표가 보신각 타종 행사에 함께합니다. 각 지역과 성별, 계층을 대표하는 국민대표는 청년 창업자, 또 기부와 나눔 활동을 벌이고 있는 소상공인, 또 코로나 의료진과 재난복구 소방관, 환경운동가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타종 행사 없이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 행사는 2013년 이후 9년 만에 열리는 건데요.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됐기 때문에 상당수 시민들이 참석할 전망입니다. 윤 당선인은 지금 서초동 사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내일 아침 주민들의 환송을 받으며 사저를 출발해 국립현충원에 참배하는 것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첫 공식 외부 일정을 시작합니다. 국회에서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예, 내일 취임식은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가량 진행됩니다. 국회 안까지 차를 타고 이동했던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윤 당선인 내외는 국회 정문부터 단상까지 걸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참석 시민들과 얘기도 하고 셀카도 찍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황선영 기자가 내일 취임식 장면을 미리 안내하며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가상 스튜디오에 구현한 취임식장 단상 모습입니다. 네, 이곳이 바로 자정부터 대통령 내외 신분이 될 윤석열 당선인과 김건희 여사가 앉을 자리인데요. 취임 선서와 취임사를 하게 될 단상은 관객 앞으로 한 발 더 다가간 곳에 있습니다. 공간 배치가 보여주듯 취임식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소통입니다. 윤 당선인은 차에서 내려 국회 정문부터 단상까지 약 200m를 걸어서 이동합니다. 중간중간 시민들과 인사하고 셀카도 찍으며 소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취임식 내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소통 의지를 담은 청와대 개방 행사가 이원 생중계됩니다. 또 다른 키워드는 화합과 통합입니다. 윤 당선인 내외는 단상 아래서 대구와 광주 출신 어린이에게 꽃다발을 받으며 동서 화합을 다짐하고 천안함 생존자와 탈북 주민, 13남매의 엄마,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씨와 세계 바둑 1위 신진서 구단 등
국민희망 대표 20명과 손을 잡고 단상에 오릅니다. 총 4만 1,000여 명의 초청석 맨 앞줄에도 사회 통합에 앞장서온 특별 초청 국민들이 앉게 됩니다. 취임사와 축하 공연을 마치고 윤 당선인 내외가 행진할 땐 하나 될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의미로 송창식의 우리는과 조수미의 챔피언을 결합한 노래 우리는 챔피언이 연주됩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취임식 준비는 순조롭습니다만 일할 준비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일단 민주당의 반대에 막혀 총리 인준부터가 안개 속이고 연쇄적으로 장관 임명도 당장은 어렵게 됐습니다. 내일 오후 김부겸 총리가 추경호 부총리 임명 제청을 해주고 떠나면 그나마 일부 장관이라도 임명이 가능한데 그것도 아니면 차관 체제의 임시 국정 운영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 윤 당선인은 취임을 하루 앞둔 오늘 차관급 20명의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더 이상의 발목 잡기는 민심에 역풍을 불어올 뿐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 후보자 등 6명은 부적격이라며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문제 후보자들을 과감히 교체하고 윤석열 정부는 총리와 장관직 절반 이상이 공석인 반쪽 내각으로 출범하게 됐고 윤 당선인은 15개 부처 차관급 20명의 인선을 발표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 초대 국정원장에는 외교통인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예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차관들이 부처 운영을 주도하도록 해 국정 공백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지만 당장 이번 주 첫 국무회의를 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장관 등 국무위원 15명 이상이 참석해야 개의가 가능합니다. 결국 윤 당선인은 추경호 총리 대행 체제로 출범하고 추경 등 시급한 현안 처리를 위한 국무회의에 문재인 정부 일부 장관이 참석하는 불편한 동거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문 전국의 핵심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당이 낙마 1순위로 지목하면서 당초 예정보다 닷새가 미뤄진 청문회였지만 예상했던 대로 청문회 자체는 좀 싱겁게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은 오전 내내 의사진행 발언으로 시간을 끌다가 오후부터 한 후보자를 밀어붙였지만 송곳 검증이 아니라 곳곳에서 해프닝 장면만 연출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 딸의 스펙 쌓기와 기부 관련 의혹 등을 제기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몰아붙였습니다.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과 정의 상식에 비추어 보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입시에 쓰이지도 않았고 입시에 쓰일 계획도 없는 수사까지 말씀하시는 건 좀 과한 말씀 같습니다. 한 후보자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과잉 수사를 했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과잉수한 거죠? 검찰이 함부로 한 거 아닌가요? 조국 사태를 강을 건넜다 하셨는데 그럼 저희가 조국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지 그게 그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표창장도 조작을 한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다른 학생이 피해를 본 게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잖아요. 사실 확인이 제대로 안 된 공세도 있었습니다. 딸이 봉사활동을 했던 복지관에 기증된 노트북 기부자가 한 아무개로 돼 있다며 한 후보자 딸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지만 한국 3M을 뜻한다는 반박에 막혔고 기증자가 한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영리법인이라고 나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건 한땡땡으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국 3M 같습니다.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죠. 김남국 의원은 한 후보자의 딸과 이모가 논문을 썼냐며 몰아세웠는데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가요? 실제로는 한 후보자 딸이 아닌 조카와 외숙모 이모 교수가 쓴 논문을 혼동한 것이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시작 발언에서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도발을 작정하고 나왔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처리 과정을 한 후보자가 야반 도주라고 한 데 대해서도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계속해서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후보자는 모두 발언부터 검수완박을 직격했습니다.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표현을 쓴 걸 공격하자 야당은 부끄러워서 그러냐며 반격했습니다.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쓰신 거는 싸우겠다는 거죠. 날치기에서 통과시켜놓고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습니까? 민주당은 한 후보자에 대한 사과 권고를 의결하자는 요구까지 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사과 권고를 의결할 것을 위원장님한테. 세상에 사과를 의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헌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한 후보자는 오전 2시간 동안 한마디도 못하고 여야의 공방을 지켜만 봤습니다. 오후 청문회에서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영배 의원이 검찰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한 후보자는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대학 시절 민간인 감금 고문 사건을 우회적으로 지칭하며 거부했습니다. 민간인은 고문하던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을 가지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민주화 운동 전체를 폄훼하지 않지 않습니까? 민주화 운동을 하던 분들도 민간인을 고문했다고 그러셨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지금의 국회가 역사에 어떻게 남을지 한없이 두렵고 부끄럽다며 정책 질의에 집중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청문회가 한창 진행 중인 국회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아림 기자,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네, 자정을 넘겨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검수완박을 비판한 한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두고 여야가 오전 내내 입씨름을 벌이면서 전체적으로 일정이 지연됐는데요. 저녁 식사 이후 8시 반 넘어서 두 번째 질의 순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후 내내 한 후보자의 고위 딸의 봉사활동과 에세이 등을 두고 아빠 찬스를 부각하려는 모습이었는데요. 조국 전 장관과 달리 아직 대학 입시를 하지 않은 데다 가짜 스펙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해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관련해서는 정인 채택 신경전도 적지 않았는데 정인신문은 시작이 됐습니까? 네, 9시 반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증인신문에서도 이른바 검수완박과 조국 수사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임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 채널A 사건 당시 한 후보자 감찰을 주도했던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민주당 측 증인으로 참석하고요. 추미애 장관 시절 윤당선인 징계에 반대했던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와 조국 흑서 필진인 김경률 회계사가 국민의힘 측 증인으로 나옵니다. 오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열렸는데요. 이 후보자는 국비 유학 먹튀 논란 등에 대해선 불법이나 편법은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교수 시절 외부 강의 수익을 축소 신고해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은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국회에서 TV조선 김하림입니다. 경기 분당갑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인수위원장, 그리고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이재명 전 지사가 지역 전입신고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논란은 아직도 뜨겁습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후보 출마 명분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이고 분당갑에선 국민의힘 소속 경쟁 후보가 사퇴하면서 안철수 후보 단수 공천이 유력해졌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분당 백현동에 전셋집을 마련하고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어 지역 노인회를 찾아 분당 지역 연고를 강조했고 지금도 전철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빌딩이 안랩 빌딩입니다. 소방대원과 구청 공무원 등을 격리했습니다. 안 위원장이 오늘로 임기를 마치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선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 특보를 지낸 박민식 전 의원이 분당갑 출마를 포기하며 사실상 안 위원장의 단수 공천이 유력해졌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도 인천 계양을에 전입 신고를 마치고 비공개로 노인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이 전 지사는 지난 대선에선 국민들이 심판자를 선택했다며 이번엔 역량 있는 일꾼을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무연고지 출마 비판을 의식해 정치인은 국민 앞에 무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분당갑 후보로 나선 김병관 전 의원은 지역구를 옮긴 안 위원장을 두고 떴다방, 철새라고 비난하면서도 이 전 지사의 무연고 출마에 대해선 중앙정치로 옮겨가는 과정이란 주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천 계양을 해 이전 지사와 대비되는 지역 밀착형 후보를 이르면 내일 확정합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예, 다음 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정치 상황을 심도 있게 짚어드리는 정치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 시간입니다. 자, 서주민 반장, 내일부터는 야당 반장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오늘까지는 여당 반장이니까 먼저 시작하죠.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이재명 엄살의 이유입니다. 예.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한 이 전 지사는 이 정치인에게 개인적 손익은 부차적인 문제라면서 여러 차례 정면 돌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위험한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 바로 정치의 정도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뭐 민주당에서 험지로 꼽히는 경기 분당 갑으로 나갔다면 뭐 이런 말도 뭐 위험하다, 위기다 이런 것도 이해가 될 텐데 왜 자꾸 사지에 나가는 분처럼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가장 큰 이유 바로 명분 만들기입니다. 연고가 없는 텃밭 출마라는 비판을 의식해서 위험을 감수한 희생이라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측근 의원들조차 출마를 만료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재명 상임고문을 아끼는 마음에 출마는 안 된다라고 좀 말리시는 분들이 좀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정직하게 말하면 인천 계양을은 험지라기보다는 민주당의 텃밭에 가까운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선거구가 처음 생긴 2000년 이 16대부터 21대까지 이 18대 재보궐선거 딱 한 번만 빼놓고는 6번 모두 민주당 계열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번 대선 때도 인천 계양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득표율이 8%포인트 더 높았고요. 게다가 대장동 사건과 이 법인카드 유용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검경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불체포 특권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아무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도 뭐 개인적인 이득은 부차적인 문제다. 이해관계는 뭐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전 잘 좀 납득이 안 가요. 네, 물론 뭐 위험 부담이 전혀 없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은 만큼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패할 경우 대선 패배에 이어서 또다시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한 측근 의원은 이 전 지사가 총괄 선대위원장까지 맡는 것에 대해서는 좀 난색을 표했는데 당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서반장 말대로 본인은 뭐 배치를 단다고 하더라도 전체 선거에서 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 결과적으로 본인을 위한 출마였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겠죠? 네, 이미 당내에서는 그런 불만이 좀 감지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이 친 이재명계 정성호 의원과 김남국 의원인데요. 예. 집거 중인 송영길 전 대표를 찾아간 장면입니다. 이후 송 전 대표는 서울시장에 출마를 했죠. 그렇게 빈자리에 다시 이 전 지사가 출마한 것에 대해서 신문진영 일각에서는 자리 나눠 먹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전 지사의 출마 기자회견 때 인천 지역 민주당 의원 10명 가운데 딱 3명만 빠졌는데 공교롭게도 친문계인 홍영표 신동근 의원 그리고 정세균계 의원인 김교흥 의원이었습니다. 자, 이 전 지사 출마가 또 나중에 결과적으로 당내 개파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겠군요. 자, 그렇다면 야당의 김정우 반장이 준비한 설명서는 뭡니까? 네, 미리 보는 취임사입니다. 그 대통령 취임사는 5년 임기는 물론이고 퇴임 이후엔 그 사료로 남게 됩니다. 국정 철학과 그 비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이 될 텐데 핵심 부분만 미리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키워드라든지 전체 분량 같은 건 공개된 적이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깊숙한 내용이 취재가 됐다는 얘기죠? 네, 가장 최신 버전으로 한번 알아봤는데 우선 직접 쓴다 이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선인한테는 메시지 팀이 있고요. 또 연설 기록 비서관을 맡을 사람도 있는 데다가 아예 이렇게 취임사 준비위원회란 그 조직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초안들이 이렇게 쭉 올라왔고요. 또 외곽 한편에서는 그 꽤 명성이 있는 작가까지 관여를 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문장들이 살아남지 못했고 당선인이 거의 직접 새로 썼다고 합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이 취임사를 직접 썼다. 사실 이거 좀 믿기가 어려운데 이건 당선인 주변에서 조금 과장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실제 취재를 해보니까 막판 몇 줄 남은 것까지 대략 파악이 될 정도로 새로 썼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당선인이 직접 쓴 건 이렇게 보면 지난해 3월 그 검찰총장 사퇴 메시지하고요. 그리고 6월에 그 대선 출마 선언문이 대표적인데 이번 취임사가 윤석열 철학의 결정체가 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자유는 정부 권력 한계를 그어주는 것입니다. 예, 자유, 민주주의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이제 자유를 강조하는 이제 흐름들이 있는데 그 흐름이 이번 취임사에도 이어져 있다 이거죠? 네, 이번 취임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자유의 가치 재발견 이 부분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우선 승자 독식이 아닌 자유가 있고요. 또 약자의 책임을 다하는 자유, 그리고 글로벌 리더로서 연대와 책임을 다하는 자유까지 포괄적으로 취임사에 담길 전망입니다. 근데 다 좋은데 자유의 범위를 뭐 국제관계까지 넓혀가는 거는 너무 좀 포괄적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일단 윤 당선인 측에서는 그 세계 이슈를 말하면서 국내를 조망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현안별로 하나씩 나열하는 게 아니라 큰 흐름에서 쭉 풀어가는 방식이라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연설이 끝나는 느낌도 든다고 합니다. 보도를 보니까 시장 경제 회복에도 좀 방점을 찍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맥락인가요? 좀 다소 와전된 거라고 하는데요. 아마 지어진 초안 버전 중 하나에 들어갔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또 등장하는 키워드가 이렇게 보면 법조인 스타일입니다. 예. 그리든 말이든 간에 군더더기 없이 짧은 걸 좋아해서 당초 25분 분량이라던 취임사가 12분에서 15분 정도까지 줄어든 상태입니다. 예, 김 반장 설명은 내일 대통령 취임사를 직접 들어보면 확인할 수가 있겠군요. 예, 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대통령 취임식은 내일 아침부터 뉴스 특보로 자세히 전할 테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청와대가 시민에게 개방됩니다. 사전 신청만 하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어서 벌써 100만 명 넘게 접수를 했다는데요. 이 청와대를 둘러볼 수 있는 시내버스가 신설되는 등 관람객 맞을 준비가 한창이어서 인근 상인은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서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굳게 닫혔던 청와대 문이 내일 정오부터 열려 시민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1948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거처로 쓰기 시작한 이후 74년 만에 개방해 시민들은 들뜬 반응입니다.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공간인 것 같았는데 개방이 되니까 시민들도 좀 친숙하게 더 다가오고. 하루 최대 관람객은 3만 9천 명으로 제한되는데 지난달 27일 사전 예약 접수 사흘 만에 112만 명 넘게 몰렸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영부인 된 것 같기도 할 것 같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는 방문객 급증을 대비해 인근 경복궁 등의 주차장 8곳과 공공자전거 따릉이 100대를 추가 확보하고 버스 노선도 신설했습니다. 지난 2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01번 버스입니다. 청와대 개방과 함께 일반 시민들도 이제 버스를 타고 청와대 인근까지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상권이 살아날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쪽이 좀 활성화가 되다 보면 임대료라는 게 좀 인상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방문객 급증으로 주거 환경이 나빠지면 어쩔까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에 국내 증시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600을 겨우 지켰는데 코스피 추락은 이제 시작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투자자들도 기업들도 급격히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김인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미 연준의 빅스텝 발표 이후 하루 만에 1% 넘게 추락했던 코스피. 오늘 낙폭을 더 벌려 2,610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1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900선이 무너졌던 코스닥도 860선까지 추락했고 환율은 1,274원까지 올라 다시 연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물가가 확연하게 좀 떨어져주면은 그거에 힘을 받고 이제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긴축 공포에 지난 한 달간 코스피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10조 6천억 원으로 1년 전 이맘때보다 30% 넘게 줄었습니다. 미 연준의 빅스텝이 인플레도 경기 침체도 막지 못할 거란 불안감이 엄습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겁니다.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매수세가 없어서 시장이 계속적으로 흔들리는 모습. 증시에 찬바람이 불면서 대여급으로 평가받던 SK 쉴더스를 비롯해 상장을 준비했던 기업들도 줄줄이 계획을 철회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중국의 봉쇄 조치까지 겹쳐
우리 경제의 체온이 식어갈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잇따르면서 당분간 금융시장은 크게 요동칠 거란 분석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임대차법 개정 2년인 오는 8월 전세가 폭등이 예고됐습니다. 7월 말부터 갱신권이 끝나는 전세 매물이 쏟아지면 그동안 눌려온 전세금이 시세만큼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이뮤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달 말 전용 84제곱미터형의 갱신 계약이 4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불과 하루 전 갱신 청구권 행사 없이 새로 체결된 전세 계약은 8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갱신한 거는 5%밖에 못 올리니까 당연히 올리죠. 지금 현 가격으로 올라가죠.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에서 신규 계약의 평균 보증금은 6억 7천만 원. 갱신 계약에 비해 1억 5천만 원가량 비쌀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7월 말이면 갱신권이 끝난 신규 계약 물건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간 5% 상한에 막혀 전세값을 못 올린 집주인들이 시세 수준으로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2년 새 서울 아파트 전세값 상승률은 36%. 더구나 4년 계약을 염두에 두고 가격을 한꺼번에 올릴 경우 상승폭은 더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8월달, 9월달에는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익률이 높아져서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 전세 시장이 들썩일 조짐이 감지됩니다. 최근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13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새 정부는 대대적인 임대차법 손질을 예고했지만 이 과정에서 시장 혼란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가지를 너무 많이 쳐서 앙상해진 가로수, 이 도심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왜 이렇게까지 쳐냈나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발소 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삭발해버린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정부가 가로수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실태가 어떤지 성유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도로변. 버즘나무가 길게 늘어섰는데 하나같이 윗부분이 잘렸습니다. 앙상한 가지 몇 개만 남은 모습이 닭발 같기도 해 닭발나무란 오명도 붙었습니다. 제 왼쪽의 아파트 단지 한 나무는 가지와 잎이 풍성한 반면 도로 쪽 가로수들은 보시다시피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입니다. 나무 그늘이 사라져 산책길은 뙤약볕이 되었습니다. 벌거벗은 듯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늘이 좀 없어요. 그 넓은 나뭇잎을 볼 만한 그런 운치도 없어져서 조금 삭막하다. 서울의 다른 지역 가로수도 마찬가지. 가지가 마구 잘려나가 뼈대만 남았습니다. 가지가 없으니 붙어있는 잎사귀도 몇 줌밖에 되질 않습니다. 일부 지자체들이 과도한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한 번에 많이 쳐 관리 비용을 줄이고 또 나무가 건물을 가린다는 일부 민원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같은 가지치기가 도심 미관만 해치는 것도 아닙니다. 위에만 계속 잘라내니까 그 상처가 오히려 속 내부와 뿌리에 전달되어서 오히려 더 나무를 쓰러지게 하는. 미국 등에선 나뭇잎의 25% 이상 가지치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가로수 가지치기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지 일주일입니다. 처음에는 눈치 보던 시민들도 이제 하나둘 마스크를 벗는 분위기인데요. 덕분에 헬스클럽과 성형외과가 바빠졌다고 합니다. 노돌 기자입니다. 서울 경의선숲길. 마스크를 벗은 나들이객이 곳곳에 보입니다. 젊은 연인들, 어린이, 노인들까지. 실외 노마스크가 일주일째 되면서 점차 익숙해지는 모습입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마스크 벗으신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감염 우려 등으로 아직 마스크를 낀 사람이 많지만 슬슬 벗어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도 앞섭니다. 코로나 확산 2년여 만에 서로 맨 얼굴을 노출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마스크를 벗게 되니까 이제 좀 피부 관리나 이런 건 좀 해야 되겠다라고. 덕분에 일부 병의원과 헬스장 등은 다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많이 살이 찌셨거나 건강관리가 안 되신 분들이 와서. 실외 노마스크가 시작된 5월 첫 주,
한 카드 회사의 성형외과 피부과 결제 건수는 그 전주와 비교해 10% 가까이 증가했고 헬스장 결제도 약 5% 늘었습니다. 환자분 숫자 자체도 좀 많아졌습니다. 마스크를 벗기 때문에 이제 입술 그다음에 뭐 턱 라인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노마스크 해방감과 함께 외모 관리 관련 업소를 찾는 시민도 더욱 늘 전망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반려동물에 이어서 반려식물에 애정을 쏟는 분 많으시죠. 관련 시장이 크게 늘면서 이른바 식테크, 식물을 이용한 재테크가 인기라는데요. 희귀한 식물 하나가 몇백만 원을 호가하기도 합니다. 덩달아 사기도 기승입니다. 소비자 탐사대 안윤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간판은 국어학원인데 강의실에 들어가니 화분이 가득합니다. 코로나로 운영난을 겪은 원장이 갖고 있던 열대식물 몬스테라 알보를 처분했는데 수백만 원 목돈을 주면서 식물 수집에 투자를 시작한 겁니다. 한 2-3천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학원보다는 식물이 메인이고요. 뭐 월 2천 정도, 그 정도 수익 벌고 있어서. 잎사귀 무늬가 독특할수록 예술품처럼 가치가 높아집니다. 화훼 매장을 가봤더니 잎사귀 하나인 몬스테라 알보가 300만 원에 달하고 열대종 옐로우 힘의 몬스테라는 한 주당 1,000만 원이 넘습니다. 희귀종을 잘만 키우면 부르는 게 값이다 보니 이용해 재산을 증식하는 식물 재테크, 식테크도 이뤄집니다. 잘 사신 거예요. 몸매는 좀 이기고 나중에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이렇게 잘라서 심어놓고 키워서 하시고 그러세요. 하지만 희귀식물 수집 바람 속에 부작용도 커집니다. 희귀한 잎이 계속 생기는 게 아니어서 가격이 급락하기도 하고 무늬가 이렇게 계속 잘 나와주면 좋은데 나오다가 또 갑자기 안 나오기도 하고 최근엔 희귀종을 파는 척 돈만 받고 사라지는 온라인 먹튀 사기도 이어집니다. 잎이나 꽃의 엽록소 결핍 등 돌연변이가 생긴 희귀종이 인기다 보니 화학약품 등으로 잎을 탈색해 파는 위조 사례까지 등장했습니다. 일부에선 종자까지 사고 파는데 등록하지 않고 함부로 거래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팝수로 이렇게 거래되는 것 같은 경우 이 다 불법인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업체나 개인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단속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비싼 식물을 구매했다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 투자금을 고스란히 날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 탐사대 안윤경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하루 앞두고 한미가 2주 일정으로 공군 연합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양국의 주력 스텔스기 수십 대가 출격했는데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란 분석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없앴던 훈련 명칭도 새롭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윤동빈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이 임박했을 때 방공망을 피해 미사일 시설만 파괴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전략무기 F-35A, 스텔스 기능을 보완한 미군의 F-16을 포함해 수십 대의 한미 항공 전력이 투입된 가운데 2주간의 일정으로 한미연합 항공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없앤 맥스 썬더란 훈련명도 3년 만에 코리아 플라잉 트레이닝이란 이름으로 부활했습니다. 훈련은 북한 전투기를 제압하고 대공 미사일과 레이더를 파괴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됩니다. 최근 북한의 대남 전술핵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새 정부 취임 전날 훈련을 시작하는 한미 해군도 지난 3일부터 닷새간 동해에서 대잠 해양 탐색 훈련을 마쳤습니다. SLBM을 발사하는 북한 잠수함을 탐지 파괴할 수 있는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샘슨함도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군이 사라졌던 훈련 명칭을 되살리고 한미동맹의 대비태세를 적극 알리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규모가 줄어든 연합훈련의 공백을 메우려면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낸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일에 맞춰서 모스크바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열어서 핵전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은
서방의 침략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자기 합리화에 급급했습니다. 보도에 최우정 기자입니다. 붉은 광장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야르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미사일 방어망을 피해 12,000km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 이스칸데르와 방어용 요격 미사일 S-400도 자랑했습니다. 열병식엔 130여 대의 군사 장비와 11,000여 명의 군인이 동원됐습니다. 77주년 전승절에 맞춰 전투기 등 77대의 항공기도 준비했지만 날씨 때문에 공군 퍼레이드는 취소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먼저 전쟁을 준비해 선제 대응한 거라고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했습니다. Таким образом, планомерно создавалась абсолютно неприемлемая для нас угроза, причем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у наших границ. 그러면서 파병 병사들을 독려했습니다. В эти дни вы сражаетесь за наших людей на Донбассе, за безопасность нашей родины, России. 하지만 전면전을 선포하거나 핵전쟁을 준비한다거나 전쟁을 중단하는 등의 중대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방을 지나치게 자극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가 우크라이나 현지를 방문해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G7 국가들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결의했고 세계적인 록밴드 U2가 우크라이나를 직접 찾아서 피난민들을 위로했습니다. 그 장면은 유혜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폭격을 피해 지하철역에서 지내는 피난민들 앞에서 아일랜드 록밴드 U2가 열창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초청에 열일 제쳐두고 달려온 U2는 60년대 명곡 스탠바이 미를 개사해 전 세계에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서부의 마을을 방문한 질 바이든 여사가 아이들과 인형을 만듭니다. 남편의 대신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People of the United States stand with the people of Ukraine. Треба обов'язково сказати дякую за такі сміливі вчинки, пані Байден. 트리도 캐나다 총리도 깜짝 방문해 현지 대사관에 직접 국기를 개양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석한 G7 회담에서 정상들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今回の G7 首脳声明も踏まえ、ロシア産石油の原則禁輸という措置を取ることといたしました。 러시아는 석유 수출로 하루에 3억 5천만 달러씩 벌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푸틴의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겠다며 국영방송 3곳과 금융기관도 추가 제재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휴가철 해외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이번 리포트 잘 보셔야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는 비행편이 러시아 영공을 피해서 돌아가는 바람에 시간이 서너 시간 더 걸리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이 이런 우회 비행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충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유럽에서 온 여행객들입니다. 장시간 비행에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원래도 한 10시간 정도 비행으로 짧은 시간이 아니라서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갈 때 한 1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2시간 정도가 더 걸린 것 같아요. 앉았다가 일어나니까 다리가 불편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항공사들은 안전에 대한 우려로 러시아 영공을 피해 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4월까지만 우회할 계획이던 대한항공도 사태가 장기화되자 무기한 우회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인천 런던 노선입니다. 러시아를 통과해 곧장 영국으로 가면 약 11시간 50분이 걸립니다. 중국, 카자흐스탄, 터키로 이어지는 우회 노선을 이용하다 보니 3시간 정도 더 걸립니다. 아시아나 항공과 외국 항공사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피네어의 인천 헬싱키 노선은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9시간 반 정도 걸리는 노선이었는데 알래스카 서편까지 돌아가기 때문에 4시간이 더 걸립니다. 파리, 암스테르담, 프랑크푸르트도 2시간 안팎 늘어나고 뉴욕,
애틀랜타, 시카고 등도 1시간에서 1시간 40분 더 걸립니다. 항공권 가격도 오릅니다. 2돌 조금 지난 아기랑 3, 4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가는데 표값이 인당 100만 원 이상 늘어나서 아무래도 뭐 돈은 더 들고. 당분간 항공 노선 정상화는 요원합니다. 여행객들이 겪게 될 불편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군부 독재 시절 민주주의 만세를 외친 시인 김지아 씨가 어제 별세했습니다. 작품 오적과 타는 목마름으로 등에서도 독재와 불의를 향한 저항 정신을 담아내서 이 험난한 길을 걷기도 했는데요. 빈소에는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국화꽃에 둘러싸인 영정사진 속 김지아 시인. 1년여 동안 투병 생활 끝에 어제 향년 81세로 별세했습니다. 유족들은 가족의 손을 일일이 잡아보고 웃음을 보였다며 평온했던 마지막 모습을 전했습니다. 정치적 격동기와 함께한 고 김지아 시인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1969년 등단한 뒤 이듬해 유신 독재에 저항하는 오적을 발표하며 피라 사건을 겪었습니다. 1974년엔 민천항력 사건에 연루돼 사형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인 투쟁을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문학을 통해서 정치에 대해서 항변을 했다라는 것이고, 바로 그것 때문에 문학 고유의 자율성을 8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생명과 자연, 환경 문제에 몰두했습니다. 90년대에는 운동권의 분신 사건을 비판하며 죽음의 구판이라는 칼럼을 써 진보 진영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고 김지아 시인은 1975년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 후보에 추천되기도 했습니다. 늘 뭔가 좀 진리를 탐구하고 좀 새로운 어떤 하나의 그 문화를 열어가는 이제 그런 보기 드문 이제 그런 인물이 아니었. 고 김지아 시인은 오는 11일 아내가 잠들어 있는 강원도 원주 선영에서 영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대통령 직무를 중단합니다. 이 결정은 오늘 정오부터 발효합니다. 드골은 국민 투표에서 패하자 이 두 문장짜리 퇴임사를 남기고 낙향했습니다. 두문불출 서재에 파묻혀 회고록을 썼죠. 그리고 1년 뒤 서재 의자에 기댄 채 숨을 거두어 마을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트루먼은 후임 아이젠하워의 취임식 바로 그 이튿날 고향 가는 열차표를 쥐고 나섰습니다. 소박한 트루먼의 오두막에서 20년을 살다 갔죠. 노쇠한 그가 동네 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일입니다. 병원 측이 병실에 에어컨을 달아주려고 하자 그가 거절했습니다. 나만 특별 대우를 받을 순 없다고. 후보와 카터는 재임 땐 무능했지만 귀향한 뒤에 봉사활동으로 명망을 높였습니다. 재선 도전을 포기하고 낙향한 존슨은 분을 사귀지 못하다 결국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대다수 미국 대통령들은 후임에게 백악관뿐 아니라 워싱턴을 비워줬습니다. 정계에서 얼씬되지 않고 확실히 떠나줬죠. 초대 워싱턴 이래의 전통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의 또 하나 경랑 속에서 입성한 지 5년 만입니다. 그 사이에 84%로 정점을 찍었던 지지율은 41.4%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대선 득표율 41.1%와 거의 일치하는 건 공교롭습니다. 퇴임 대통령으로선 이례적으로 높은 지지율이라고 청와대는 강조합니다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결국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다짐을 지키지 못하고 40%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정치를 해온 덕분이라고. 더 정직하게 표현하면 지지층에게 욕먹을 일은 일절하지 않고 철저한 갈라치기 정치를 해온 성적표는 아닐런지요. 그분을 우리 편으로 이렇게 뭐 어쨌든 잘 했어야 됐었나 모르겠습니다. 그 문재인 시대를 결산하는 키워드로 저는 이 셋을 꼽겠습니다. 야박하지만 다시 한번 입에 담는 건 스스로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편가르기, 내로남불, 유체이탈.
그런 문 대통령이 어떤 정부 이양기에서도 볼 수 없었던 날선 비난을 새 대통령에게 쏟아내고 떠납니다. 방탄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법도 스스로 공포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뒤로 한 채 이제는 잊혀지고 싶다고 했습니다. 스웨덴 의회에서 낭송했던 시 같은 삶을 그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황토빛 노을 물든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진 신사가 자전거 꽁무니에 막걸리 병을 싣고 30리 시골길 시인의 집을 놀러 가더란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정치권으로 불려 나온 사람이라고. 그래서 어쩌면 권력의 정점에서 보낸 지난 5년이 과거 어느 대통령보다 불편했을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모든 평가는 역사와 국민의 몫으로 남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눈부신 봄날, 따뜻한 남쪽 나라로 돌아가는 퇴임 대통령의 앞날에 평화를 기원합니다. 5월 9일 앵커의 시선은 잊혀지고 싶다 였습니다. 오늘 봄 햇살이 가득했는데 낮 동안에는 조금 더우셨죠? 이번 주는 이렇게 낮더위와 함께 하겠는데요. 서울은 대체로 23도 이상을 유지하겠습니다. 날은 맑았다 흐렸다 할 텐데요. 그래도 비 소식은 없고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과 청주가 24도, 대전은 25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대구가 23도, 전주는 24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하늘이 좀 흐려지겠고요. 제주도는 밤부터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바람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물결도 거세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9일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